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몸이 다양한 외부 자극에 맞서 싸우는 힘, 면역력. 우리 삶과 경제에도 이 면역 체계가 중요한데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면역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죠. 기업이라면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충성도, 우량한 재무 구조, 주식이라면 자산 가치와 배당 수익률 같은 안전 마진, 가게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부채 관리 등이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재무적으로도 강한 면역력을 갖춰야겠죠. 그러려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면역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콩으로 조군재님, 이정환님, 백성현님, 이경아님, 김선호님 벌써 출석해 주셨네요. 홍명숙님도 감사합니다. 2496님이 벌써 문자 보내셔서 짠돌이 이대호 커피 좀 덮으세요라고. 있는 대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일단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글자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죠. 참 가끔 뉴스 보면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받은 국토부 자료를 보면요. 이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분쟁을 조정하는 데 드는 기간이 약 70일, 2달 넘게 걸리네요. 기다려서라도 조정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성립되는 게 현저히 적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200건 정도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40건 정도, 20%만이 조정 처리됐다고 합니다. 윗집은 바닥, 아랫집은 천장을 공유하는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혹시나 겪으셨던 이야기 아니면 슬기롭게 해결했던 그런 방안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던 그 미국의 연준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이 밤사이에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에서 5.0%로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단행했었죠. 네. 이 당시에 고물가 상황이 좀 진전되고 또 노동시장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내부에서도 0.5%포인트냐 아니면 0.25%포인트냐 요걸 놓고 공방이 치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몇몇 위원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한 건데요. 이 원래는 당초에는 한 명 정도가 반대 의견을 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0.25%포인트 인하를 좀 지지를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뉴스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이 의사록에는 연준 이사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19명의 FOMC 구성원 중에서 표결권을 가진 12명 외에도 표결권 없는 구성원들 발언도 같이 수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한 위원들은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또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다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고요. 또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보다 좀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11월
11월에 금리 동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기존에는 1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거의 한 10%? 거의 없었죠. 안팎이었는데 예. 조금 더 높아졌더라고요. 20%대로. 그 장중에 이 회의록이 발표된 거잖아요. 미국 네. 증시는 양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매파적인 회의록에도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 나스닥 이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했고요.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0.18% 내리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인텔이나 브로드컴, TSMC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은 좀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기업 실적들 발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0.6% 정도 오르고 있고 그저께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현재 또 6만 원을 밑돌아서 59,800원으로. 좀 전에 6만 100원이었는데. 6만 원이 하나의 벽이네요. 삼성전자기는. 반대로 또 하이닉스는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못 오르네요. 자, 배달 수수료 문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또 열렸죠? 네,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그저께 열렸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대가로 고객들에게 할인을 요구해서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똑같은 9.8% 중개수수료율 적용하고요. 네. 이보다 낮은 상위 60에서 80%에는 4.9에서 6.8%, 가장 매출이 낮은 곳은 2%를 차등 적용하는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매출 상위 60에서 80% 구간인데 이 회사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점주에게 수수료를 적용할 때 손님에게 1,000원을 할인해주면 수수료율 6.8%, 1,500원을 할인해주면 4.9%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글쎄요. 이게 그러면은 음식 가격이 한 1,000원, 1,500원 낮아질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텐데 근데 이거 점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상의 수수료율은 떨어진 것 같지만 소비자 할인분을 반영하면 점주가 부담할 금액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수수료율인 9.8%에서 2만 원짜리 음식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 점주는 배민에다가 수수료 1,960원에 부가세는 별도로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제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6.8%니까 1,360원이어서 600원 덜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0원 할인을 점주가 부담을 하게 되면 총 2,360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오히려 400원 손해인 겁니다. 더 손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입점단체 측의 반발을 좀 들어보면 핵심은 할인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아서 배민이 시장 점유율 지키는데 왜 점주 돈을 쓰느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배민 입장에서 수수료도 올려받는 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점주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배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이 회사 측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네, 반발이 커지니까 살짝 물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이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도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배민과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었죠. 근데 아직 상생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배달앱 수수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최종 권고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달까지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직접 나서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부동산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LH가 짓는 임대주택. 그래도 사람들은 좀 그래도 넓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데 너무 크기가 작다는 비판이 나오네요. 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이 약 89만 가구입니다. 이 중 그 전체 10가구 중에서 8가구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5평 정도에 못 미치고요. 3가구는 10평에도 채 못 미치는 초소형 주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행정 규칙이기는 하지만 네. 2004년에 만들어진 이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 1인 가구의 12제곱미터였는데요. 2011년에 한 번 개정돼 가지고 겨우 2제곱미터 커져서 14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4평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참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혼자 사니까 4평은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또 막상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평은 참 작아 보이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이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 주거 기준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면적이라고 해서 유도 주거 면적이란 개념이 있어요. 생활 수준을 좀 향상하려면 이거보단 넓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본의 1인 유도 주거 면적 기준이 55제곱미터. 일본은 가구 인원별로 최저 주거 면적을 두고요. 별도로 이 유도 주거 면적이라는 거를 최소 55제곱미터에서 최대 125제곱미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인원, 나이, 침실 개수 이런 자세한 주거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유도 주거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 주거기본법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공고할 수 있는데 의무화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좀 제기되어 왔지만 논의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3년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이런 법들을 낡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이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적정한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지 민간 건설사들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소득 수준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좁은 집에 아무리 1인 가구여도 좁은 집에선 살기 싫다. 이게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또 낡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도 많은데 그 리모델링을 또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근데 이 사업도 지연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이름처럼. 근데 이 느리다고 지적 나온 것이 단일 세대 및 세대 통합 리모델링이라는 것인데요. 이 영구 임대주택 단일 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좀 작은 평형의 주택 두 채를 합쳐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LH가 계획한 이 리모델링 대상이 약 9천 가구인데 사업연도가 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주택이 대다수고 또 9천여 가구 중에 400가구 정도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료 실적이 부진한 거죠. 올해도 약 9천 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 지역별로 분배도 이뤄지지 않고 또 발주도 지연되고 그래서 내년에나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인데요. 규모도 크고요. 근데 1년 사업으로 편성돼서 예산 집행 그리고 실제 사업 진행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는 낡고 열악한 이 주택들에 사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와 LH가 책임감을 가지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상테크라는 말이 있죠. 그 상품권을 가지고 돈을 좀 아껴보는 것들. 네. 상품권 가지고 재테크하는 거 상테크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컸네요. 네. 옛날에 상품권 깡이라고 하면 우리 백화점 주변에 구두 작은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낡은 이제 할인점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작은 할인점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 주고 사서 물건 사면은 조금 할인된 가격 맞아요. 누리는 이런 거였잖아요. 구두방에서도 많이 했었죠. 네네.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싸게 사서 이거를 현금 포인트로 바꿔서 차익을 남기고 또 신용카드 마일리지까지 쌓는 이런 거를 상품권 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상품권. 네. 그리고 상품권하고 재테크를 합쳐서 말씀하신 상테크라는 신조어도 나왔죠. 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NHN 페이코, KG 모빌리언스,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현금화된 이 상품권이 무려 5조 4,500억 원 상당입니다. 2020년에는 약 7,5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2조 원을 넘겼고요. 이 규모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커졌다 이거죠. 근데 이게 티몬 위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시장도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은 상테크 전체의 80% 상당이 NHN 페이코라는 회사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회사에 티메프 관련 미수금이 1,30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1,300억 원. 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당시 티메프에서는 상품권 할인 행사가 계속됐었는데요. 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보통은 상품권의 3%에서 5% 정도 할인해 주던 거를 10%까지 싸게 팔아가지고 소비자
수사자들, 특히 상테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몰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내용도 중간중간 나오곤 있습니다만 티모 위메프 측이 자기네들 재무 상황 위험한 걸 알고도 밀어내기식으로 유동성을 할인폭을 또 이제 확보하려고. 상품권을 많이 팔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죠. 네, 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집단 분쟁 접수 건수가 13,000건에 달하고요. 이 정부가 최근에 법 개정으로 상품권 유통업자에 대한 선불 충전금 관리 규제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티메프와 같은 상품권 위탁 판매사의 상품권 판매 그리고 뭐 활용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카드깡은 사실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구조가 상품권깡도 되게 비슷한데 그렇죠. 관련된 규제나 뭐 제도, 법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티모 위메프 사태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손해를 보시기도 했고 이 시장이 또 크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제도적인 또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3220 쓰는 분께서 정답 맞춰주셨는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너무 인기 프로라 당첨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자, 공동주택에서 층과 층을 맞대는 윗집과 아랫집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됩니다.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바닥 구조의 하자가 있는지 그 판정 기준을 만들고요. 또 심리상담사의 방문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에 있던 집을 다 이 바닥을 뜯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6624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이것 때문에 인터폰이 오는데 정답은 서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문종수님. 저희 집은 위층에 팔순인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새벽이면 TV를 트시는지 소리가 많이 울려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다네요. 유유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소음이 윗집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집, 심지어 아랫집에 쿵쿵대는 소리가 윗집으로도 올라올 수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 벽을 타고 진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또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윗집부터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는데 정작 윗집은 아니라고 하고 저 그때 집에 없었는데요 이러고 있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이령경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늘 이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됩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기 위해서 뛰거나 소리 지르는 일 없도록 늘 매사에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 많고 또 놀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또 애들 혼내야 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프고 아이고. 그래서 아예 김대익 님도 그렇고 박수경 님도 그렇고 1층에 이사 가고 싶다거나 박수경 님은 아예 1층에 살고 계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또 여러분의 해결책도 아이디어를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건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달에만 22곳 정도가 또 새롭게 이름을 내걸었는데요. 또 K뱅크, 더본코리아 등 이른바 대어라고 하는
덩치가 큰 기업들도 기업 공개 IPO에 줄줄이 나섭니다. 과연 많이 얼어붙었던 이 공모주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너무 잦은 신규 상장 때문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보시죠.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특히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연말 되면은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죠. 특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은 이제 4분기를 그 공모주의 성수기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작년에도 4분기에 한 40개 종목이 상장해서 다른 뭐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2배 정도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연내 상장을 위해서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이제 계속 강화를 해왔던 게 늦어져서 4분기에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뱅크가 2년 만에 재도전을 하죠. IPO. 여기는 이제 네네. 코스피에 상장을 한다 하고 오늘부터 또 네네. 수요 예측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K뱅크가 원하는 몸값이 최대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5조 원. 네네.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뭐 이게 성공하겠다 또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몸값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그 통상 그 동종 업종 내 경쟁 기업을 비교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네. 이 K뱅크랑 경쟁하는 곳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은행으로는 뭐 KB은행, 신한지주가 있는데, 뭐 이런 데들보다도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이 다소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조금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제4 인터넷 은행 출범도 앞두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신주 매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기반으로 조달을 하는 구주 매출 비중이 높으면 IPO 한 다음에 또 차익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이라는 거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과 동시에 네. 이제 팔게 되는 것.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카카오뱅크의 이른바 이제 주가 거품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게 또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그거는 예. 또 시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런 예. 기업 가치 특히 공모할 때 공모가는 네네. 이제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통상 그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경쟁 기업이 있으면은 경쟁 기업의 그 재무 비율이랑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하고요. 또 경쟁 기업이 없으면은 뭐 해외에 있는 유사 기업을 가지고 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혹은 이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네.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죠. 여기도 코스피 상장 네네. 채비 중이라고 하는데 더본코리아도 역시나 그 기업 가치 너무 좀 부풀리는 것 아니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이제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뭐 정확하게 이제 동일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뭐 글로벌 식품 제조 기업 이것만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글로벌 그 식품 제조 기업들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이 더본코리아도 좀 다소 높게 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도 프랜차이즈업이 아니라 이제 뭔가 글로벌 식품 제조 유통 쪽으로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으로는 시작도 안 한 회사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식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정확하게 이 유사한 업종을 하는 데가 또 상장돼 있는 곳을 국내에서는 찾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네, 과연 그렇습니다. IPO 시장은 어떨지, 또 IPO 시장이 좀 살아나면 또 국내 증시는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게 IPO 시장이랑 증시 시장이랑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의 피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IPO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하면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져서 증시 전반에도 조금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공모주들의 성적이 꽤 신통치 않았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부진했던 주가들도 있고요. 네네. 왜 한때는 최대 지금 이제 제도상으로 첫날 네네. 상장 첫날 400%까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예. 공모주 뛰어드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네네. 올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아니었고요. 네네. 예. 예, 정부가 이제 공모가 가열을 막는다고 해서 가격 상한가도 좀 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 물량 이런 것들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400%까지 따따블이 나오기는 예전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따블 종목이 나온다는 거는 그게 또 좋은 신호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네. 과열이 형성되었다는 거는 또 공모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제대로 잘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면 상장 초반에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어야 되는 건데 또 대부분 네네. 상장 초반에 또 변동성이 또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장 첫날 파는 게 이게 네네. 정석이다 또 이런 말까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네. 그 공모주 청약하고 당일날 팔면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그게 과거에 좋았던 투자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좋을 것이냐 이렇게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보면 공모주 그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이 마이너스 8.3%고요. 네. 그리고 시초가 대비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2%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공모한 다음에 공모가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IPO 시장에서의 많은 관심도 또 끌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예. 그래서 4분기에 진짜 최근에 조금씩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들이 워낙 많이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대여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요.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사실 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기업들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가 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해서 공모주 몇 주 받아가지고 상장 첫날 파는 이런 관행들 잠깐 좀 여쭤봤었는데 이게 네네. 시장에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 건전한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 공모주를 당일날 바로 파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기업이 IPO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자금을 초기에 조달을 해서 그 조달한 자금으로 성장을 하는 게 목적인데 네. 그런 목적으로 IPO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매출액이나 수익이 정점일 때 IPO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단기에 이제 고점에서 팔려는 그런 또 우려로도 비칠 수가 있어서요. 네. IPO 시장이 조금 건전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부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심지어 공모주 펀드마저도 거의 상장 첫날 속된 말로 이제 네,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관의 이런 행동은? 근데 기관이 이제 하나의 주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고요.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사모 운용사처럼 단기 투자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모주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이 사모 투자자들이 허수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단기 차익 실현하는 패턴들이 좀 관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도 알아서 제도 개편을 지금 추진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좀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우리는 팔지 않을 테니까 공모주를 맞습니다. 좀 많이 배정을 해달라 이런 거죠. 예,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공모주 배정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지금도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요. 더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장 초반에 혼탁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요? 맞습니다. 예, 기관들이 먼저 팔기 시작을 하면 그거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매매 주체가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또 이제 팔 수가 있어서 이 IPO 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장 초반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정보도 또 많지 않은 상황. 또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시거나 해볼까 하는 또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부터 확인하면 좋을지도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당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수익과 성장성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뭐 그 부분들이 이제 PBR이나 PER 이런 걸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급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는 경영진의 뭐 대주주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뭐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 의지나 아니면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IPO 이 공모주 시장의 건전성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규 상장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좋게 보면 이제 투자금 회수 또 기업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기는 한데 해도 좀 네네. 너무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을 돌파한 게 한 2007년 정도인데요. 네, 그때도 주가 지수가 2000대였는데 지금도 사실 2000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이 2배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장 종목 수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실제 보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종목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6년 말에 한 970개였는데요. 지금은 1,7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 상장 비율 자체가 또 유독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장은 많이 하고 또 상장 폐지도 퇴출도 많이 돼야 되는데 퇴출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상장 종목 수가 여전히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상장한 그렇죠. 예. 기업들이 많아져서 즉 주식 맞습니다. 발행이 많아져서 그게 사실 네네. 우리 투자자들의 돈이 거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려진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냥 예. 더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돈 벌어서 자사주를 네네.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주식 수를 네네. 줄여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IPO와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니 그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거 더 많이 또 느끼고 계시고 네네. 한켠에서 이제 좀 심한 표현으로는 국내 증시에 그래서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는 이제 공모주 성과도 썩 좋지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 직구를 선호하시는 경향들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가격 비교해서 해외에서 직구하는 게 정말 편해졌고 주식도 그냥 해외 직구로 맞습니다. 가버리는 예. 거고요. 그러면 또 국내 증시는 다시 또 저평가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 이 고리를 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들의 예. 어떤 산업 생태계는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상장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현실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그래도 이제 자본시장에 활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네. 뭐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 공모주 시장은 저는 이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공모주의 그 제도의 조금 부작용 그리고 이게 상장보다는 좀 퇴출이 지금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를 할 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매출액이 정점일 때 상장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도 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목적으로 이 IPO 제도가 일부 활용되는 경향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IPO 공모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자본을 모집한다라는 건 이 기업의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위해서여야 되는데 기존 맞습니다. 투자자들과 대주주의 엑시트,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목표 달성 이렇게 또 인식이 돼서 우리나라는 좀 씁쓸한 면이 있죠. 예. 이게 또 그 기업 공개가 너무 잘 돼도 IPO 시장에 너무 또 흥행을 할 때도 이쪽으로만 돈이 막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네네. 쪽으로는 또 유동성 측면에서 좀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막 100조 원짜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라든지 이번에 뭐 맞습니다. K뱅크가 됐든 더본코리아 됐든 대어들이 상장을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요? 예.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IPO 규모가 이제 엄청 큰 종목들이 들어오면은 시중 유동 자금이 이제 신규 IPO 자금으로만 쏠려서 네.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를 팔아서 증시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그게 주가가 올라주면 또 좋은데요. 네. 그 종목들이 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코스피 상승에 오히려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뭐 IPO 시장이 살아난다. 그리고 대여가 막 상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상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상장 초반에 뭐 변동성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좀 네. 우상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의 성장을 좀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자본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우리나라가 임기 3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6번째로 선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북인권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 소나타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등 10개 차종 60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섀도우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는 등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높아서 그럴까요? 일부 출연자는 역시나 악성 댓글, 악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온라인 악플 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이 어떤 심리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교수님도 혹시 악플 써보신 적? 저는 당연히 없죠. 네. 네. 근데 사실 건전한 비판이나 네. 자기 의견을 날카롭게 밝히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뭐 네. 비방, 욕설 이런 게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악플도 사실은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선을 넘어선 네. 욕설을 쓰거나 비방까지 가는 댓글들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이 왜 쓰는 걸까요? 사실 무엇보다 핵심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그 사람 막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사실 그 정도는 악플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정도의 악플이잖아요. 막 그냥 반말하고 막 그러는 네네. 거. 그런 부분들이 맞대고 하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난다고 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덜 느끼게 되고 또 말도 좀 더 심하게 나오고 이런 경향성이 있죠. 익명성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얼굴 보고 반말하거나 욕은 못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막 이제 떠돌아다닌다. 이것이 상당히 그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 수 없는 누군가조차도. 그럼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거의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말 무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미워한다는 댓글을 막 남기고 있다. 그건 정말 엄청난 고통일 수 있겠죠. 그게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안 당해본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뭐 연예인들 사건 이런 거 다루면서도 본인들은 그런 거 못 느끼다가 네. 자기 기사 밑에 그런 악플이 달리면 네. 또 힘들어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 입장이 돼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 사회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 많이 하죠. 네, 예를 들면 SNS를 이렇게 켜보면 뭐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굉장히 좋은 어떤 명품 뭐 지갑이라든지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차라든지 뭔가 다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내 삶은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약간 이러고 쟤는 인격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약간 이런 마음들이 사실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부터 질투. 네. 이게 또 비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천덕애님이 자기의 감정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사실 일상에서 눌린 스트레스나 감정을 해소할 때 온라인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배출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악플은 일종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면전에다가. 네. 아이고 참. 근데 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선플 남기기 운동. 네. 근데 사실 이제 좋은 댓글보다는 네. 나쁜 댓글을 더 많이 남기게 되죠. 이게 어디 뭐 뉴스 댓글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네. 좋은 공감보다는 안 좋은 그 악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소식 중에서 뉴스 같은 거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잖아요. 일단 그래야 또 뉴스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웃집에 그 눈을 쓰러졌다. 그런 훈훈한 뉴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앞마당 쓰러졌다 이런 거보다. 네, 누군가가 이웃집에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게 더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이제 뉴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야, 영희가 참 착한 아이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야, 걔 착한 줄 알았지? 오늘 대박 소식 있어. 뭔데. 대박. 네, 그런 게 훨씬 더 이목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식에 더 관심을 갖고 네. 또 부정적인 걸 남기는데 또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더 압도적인 확산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네. 어딘가 뭐 포털 사이트나 뉴스가 떴을 때 그 밑에 댓글 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내용 콘텐츠 안에 있는 주인공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을 남기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수고로운 건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고 노력을 그렇죠. 많이 요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팔로우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 SNS가 찾아가서 네. 찾아가서 또 그 사람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찮은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할 만한 강한 감정의 격발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격발이요? 예를 들자면 엄청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분노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질투나 시기심 혹은 자신의 엄청난 불안 이런 것들이 그걸 찾아가서 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이 생겼을 때 네. 내 감정이 그냥 격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총알 나가듯이.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까지 내가 찾아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거를 혼자 하면 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집단 동일시 현상이 있습니다. 집단 동일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축구팀을 이렇게 보면은 왜 영국 같은 데 보면 축구팀끼리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 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하는 게 우리 팀을 보호하는 거다. 상대 팀의 야유를 누가 보내기 시작하면 네. 다 같이 야유 보내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대중 속에서 상당히 자신이 뭔가 영웅이 된 것 같은 뭔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칭송을 받기도 하죠. 그 남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면 나도 같이 비난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런 집단 동일시는 이제 정치 댓글 이런 거는 정말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막 비난을 했어요. 자기가 예. 이제 비난을 했는데 자기가 올린 댓글에 우리 같은 그 공동체들이 막 좋아요가 막 100개, 200개씩 올라가요. 그럼 그 안에서 엄청난 사실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이 계속 쓰게 될까요? 악플도 그렇죠. 남기는 사람이 악플을 계속 남기게 되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댓글을 잘 안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그렇게 댓글을 남긴다 하더라도 정당한 비판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사실 악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게 상습적으로 한다는 건 증오 발언한다든지 개인을 굉장히 뭔가 비방한다든지 이런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건데 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플러 잡고 나서 보면 평범한 직장인.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하게 컴퓨터. 아이 둘 키우는 네. 평범한 아빠. 그렇죠. 그냥 그냥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랬어? 약간 이럴 정도로 좀 놀라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오프라인 어떤 사회에서는 지킬 박사였다가 온라인 생활에서는 굉장히 폭주하는 하이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이고 참 그러게요.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또 앞에서 보면 그런 익명성이라든지 네. 어떤 집단 동일시 현상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뭔가 열사나 영웅처럼 이제 있다가 예. 실제로 잡혀서 이제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고소당해서 이제 만나 보면 그분들은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같이 해서 자기도 그냥 같이 했다. 한 번만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또 집단 안에 숨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내가 먼저 하거나 제가 네. 주동자는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혹시 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더 악플을 쓰는 그런 원인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만족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소위 투사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나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겪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너무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이 미워서 악플을 남기면 그 네. 순간적으로는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약간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야,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뭐 포털 사이트 댓글 실명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기 얼굴을 걸고 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을 맞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역할, 직업과 같은 개인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런 악플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악플의 핵심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회적으로 너무 혼탁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필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고 이게 저도 이제 체감을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너튜브 같은 데는 네. 인터넷 뉴스 포털보다는 댓글이 조금 더 깨끗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독을 하는 사람 거고 네.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네. 아이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악플이라는 게 네.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약해질 수 있어도 여전히 저는 악플과 비슷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사회 자체가 상당히 비교 사회, 분노 사회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좀 클릭하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분노를 클릭하는 스위치요? 네, 그것이 바로 좌절감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약간 이런 무수한 좌절감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분노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되죠. 근데 아무리 또 사회가 깨끗해지더라도 네. 5,170만 명이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중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고 네. 이 댓글이 악성 댓글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악성 댓글 쓰면서 요즘에 그거 있다 참.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네. 공격적인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중독적 경향으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악플을 썼는데 좋아요가 막 1,000개가 넘고 막 뭐 어떤 경우는 막 좋아요가 막 2,000개를 넘는다 이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기 계속 들어가서 보거든요. 자기의 댓글에 좋아요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기가 남긴 댓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왜 베댓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스트 댓글. 그렇죠. 약간 이것도 영웅 심리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이정옥님,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악플을 다는 행위는 본인한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셔야죠. 또 김이글님, 저도 30대 후반에 너튜브에 다소 약한 악플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또 반성하신다고 또 하시네요. 네. 근데 또 이거를 악플을 남겨보고 나중에 또 본인이 깨닫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상처를 누군든지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반성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자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론 악플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좀 더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용적인 분위기. 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내가 타인을 관용하는 만큼 나 역시 실수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 토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어떤 유명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은 1년 동안 인터넷 끊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유명인들만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SNS 시대다 보니까 네. 갑자기 누군가 내 SNS에 와서 막 집단적으로 악플을 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겪어본 사람들 네. 좀 어떻게 이 마음을 좀 치유해야 될까요? 일단은 감정을 먼저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감정을 정리하기. 네, 쓰레기를 누가 던졌어요. 네. 그럼 그 쓰레기가 사실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면 내 건 아니잖아요. 안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처 주고 후벼 파는 그 나쁜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오물을 묻히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도 사실 씻으면 5분 10분 안에 그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낸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은 혹은 굉장히 상처 주는 말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사.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어릴 적에 했던 네. 반사. 네. 반사가 핵심인데요, 또요. 사실 초반부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주의 인물이고 상습적인 분들이 또 계속 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사실은 차단하는 게 좀 낫고요. 근거 없는 악플은 최대한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대응을 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자신의 어떤 반성문을 막 괜히 막 써가지고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여지를 주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온라인이라는 게 그런 방어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익명의 방어막. 네. 근데 익명의 방어막이 깨지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현저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댓글을 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면 금방 찾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방어막일 수 없고 보호막일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면 익명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갑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